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2년여 만에 과거 일상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소 5월 말까지는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면역력 감소나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늦가을 무렵 유행이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이 국내에서 발견된 데 이어 XE와 XM 감염자도 국내에서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XE 변이는 영국발 입국자와 국내 발생 확진자에게서 각각 확인됐고 XM 변이는 국내 발생 환자로부터 검출됐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먹는 치료제의 소아 처방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자료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90개 나라에 취했던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격리 해제와 맞물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 4주째를 맞은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다음 달 초 노동절 연휴까지 이동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의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다음 달 초까지 외지로 나가지 말라는 베이징의 조치를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은 단계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을 3월 셋째 주 이후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아직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위험도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9,099명으로 전주보다 31.8% 감소했고 확산세를 평가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78로 3주 연속 1 미만을 보이며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전체 확진자 비중은 지난주 21%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8.5%,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2.6%로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감소세가 5월 하순이나 6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구 집단에서 면역력 감소나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성으로 늦가을 무렵 유행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환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좀 더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예측 규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와 XM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XL 변이 확인에 이어 XE 2건과 XM 1건까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3종류가 국내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XE 변이는 지난달 27일 영국발 입국자 1명과 지난달 30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확진자 1명으로부터 각각 확인됐고 XM 변이는 같은 날 확진된 국내 발생 환자로부터 검출됐습니다. 방대본은 XE 변이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1월 이후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XM 변이의 경우 특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으며 2월 이후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8개국에서 32건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XE, XM 등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파력과 중증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서울 유초 중고생 확진자 수는 16,8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만 8천여 명, 40.8%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등교 학교 비율도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96.3%로 집계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거리두기 폐지 등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 수련 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 행사를 전후로 검사를 희망하는 학교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를 확대 운영하고 보건교사와 방역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 국내 투약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40대 이상 기저질환자인데 인수위가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먹는 치료제의 소화 처방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자료도 검토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검토 가능한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작용 등 관련 문제는 아직 해외에서 특별한 이상이 보고된 것이 없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를 틈타 범죄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서 경찰이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최근 일선 군 단위에서는 노인과 이주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이동식 범죄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모든 기능이 다 참여해 단순한 범죄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범죄 피해 조사도 함께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평소 경찰서를 찾기 어려운 주민이나 이주 여성 등을 위해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동식 상담소도 직접 마련했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들이 몰라요. 이거 와이스피싱인지 뭐인지 경찰서에서 가르쳐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모든 과가 버스를 활용해 현장에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서 간단한 민원 업무 처리는 물론 다문화 가정 민원과 범죄 피해 접수 등이 처리됩니다.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발로 뛰어서 현장에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즘의 그 치안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경찰의 이동 상담소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 등 90개 나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18일 CDC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국에 대해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 높음에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CDC는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그리스, 터키, 홍콩,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러시아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모두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CDC가 여행 경보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도시 봉쇄 4주째를 맞은 가운데 수도 베이징시는 다음 달 초 노동절 연휴까지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동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시는 18일 노동절 관련 방역 지침을 미리 발표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베이징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을 가려면 소속 기관이나 기업 또는 거주지 주민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 사실상 이동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본토의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다음 달 초까지 외지로 나가지 말라는 베이징의 조치를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건 분야 책임자가 중국은 아직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공산당 중앙당교의 학습용 신문인 학습시보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 책임자의 이 같은 주장은 최소 수억 명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를 통한 방역이 서방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샤오웨이 주임은 중국은 인구 대국이고 지역 간 발전이 불균등하며 의료 자원의 총량도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도시 봉쇄로 경제에 대한 타격이 본격화하자 중국은 생산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제로 코로나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에 공장이 있는 대표적 미국 기업 테슬라가 공장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3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도 조업 재개를 위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이 방역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업 재개를 독려하자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겁니다. 4月份部分工厂陆续停工，上汽集团将启动复工复产压力测试。 하지만 방역 지침이 워낙 까다로워 생산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침에는 직원들을 사실상 기숙사에 머물게 해 외부와 차단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문을 닫은 협력업체들이 많아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는 것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구 200여 개를 여전히 폐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从反映的情况来看，供应链问题重点难点主要集中在2个方面，一是物流运输受阻。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의 하루 감염자 수는 11일째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고강도 봉쇄에도 감염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도시 봉쇄를 무작정 계속할 수도 없어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진퇴양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도시 봉쇄에 따른 공급망의 교란으로 지난달 중국의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반도체 집적 회로 생산량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1% 감소한 285억 개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1분기 전체로도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감소는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중국의 자동차 생산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9%가 줄어든 240만 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현재 중국에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종류의 10%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상하이 봉쇄에 따른 공급망 와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이델 서울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PCR 검사자 21만여 명 중 뇌전증을 동반한 3,919명을 대상으로 감염 후 중증 합병증 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 확진자는 5.64%인데 반해 뇌전증을 동반한 확진자는 18.06%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전증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뇌전증이 코로나19 중증 합병증 유발의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두뇌 신경조율 활동을 모방한 인공지능용 하드웨어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경민 교수팀은 기억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불러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는 실제 두뇌 신경망의 특징을 구현한 인공지능 연산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기존보다 에너지 소비를 37% 줄일 수 있으며 뇌 활동을 모방했기 때문에 다른 인공신경망에서도 사용 가능해 범용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충계회의가 현지 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19일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담도 열립니다. 외신들은 두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충계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여파로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수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개발 도상국들이 에너지와 필요,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 추가 지원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반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은 부시엘당 2.6% 오른 8.04달러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시엘당 6달러였던 옥수수 값이 넉 달 만에 30% 이상 치솟은 겁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석유 수출로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인데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들어오려는 러시아 유조선 발티카호 옆으로 고무보트가 다가갑니다. 커다란 밀대를 들어 유조선 선체에 글씨를 씁니다. 석유 말고 평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메시지입니다. This is a peaceful protest. It is to ex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fossil fuels and the war in Ukraine and to reaffirm the need for peace across the world. 러시아산 석유는 제재 법망을 피하고 거부감을 덜기 위해 다른 지역 석유와 섞여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피스는 우크라이나 침략 후 EU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와 석유, 석탄 가격이 356억 달러, 우리 돈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폭등과 경제 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에 힘입은 듯 러시아의 국제 수지는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폭등했던 루블화 환율은 벌써 전쟁 전인 2월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сальдо текущего счета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превысило 58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И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й максимум.
다만 소비자 물가는 개전 이후 9.4% 올랐고 연간으로는 17.5%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풍부한 경상흑자를 이용해 가계를 지원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서방 측의 제재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미국의 경제 역동성 약화, 유럽의 생활 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재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비웃으며 내부 단결을 시도하는 푸틴에게 미국과 서방 측이 효과적인 추가 압박 수단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는데 돈바스에서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와의 돈바스 전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вже можна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розпочали битву за Донбас, до якої давно готувались. Дуже значна частина всієї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зараз сконцентрована для цього наступу.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도 러시아군이 엄청난 장비와 함께 루안스크주 크레미나시에 진입해 시가전이 시작됐다며 크레미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루안스크주 졸로테시에서 포격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루비즈네 시에서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도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1단계 작전을 마무리하고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24일 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뿐 아니라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러시아 전투부대의 수가 65개에서 76개로 늘었다고 AP에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결전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Скільки б туди не зганяли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ми будемо боротись, ми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сь, ми будемо це робити щоденно. Нічого українського. 이번 전쟁에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돈바스 전투는 어느 쪽의 승리가 되든 치열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이 10개 중 3개꼴로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기간시설부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 중 20-30%가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쿠브라코우 장관은 국도에 있는 다리 300개 이상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으며 도로 8,000km가량이 보수나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반시설 외에 집이나 건물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17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쿠브라코우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269조에서 672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단 학살을 자행한 의혹을 받는 부대를 근위 부대로 승격시켰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제64 기계화 여단에 근위 부대라는 영예 칭호를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제64 기계화 여단은 지난달 말까지 키이우 서북쪽 부차시를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 부대가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달 초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병사의 이름과 계급, 여권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집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서방 언론의 보도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미국산 155mm 호위처 곡사포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18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교관에게 호위처 곡사포나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무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이 지원하기로 한 8억 달러 예산에 들어가 있고 155mm 호위처 곡사포 17대와 4만 발의 포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불어오는 봄바람, 바깥 활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데요. 특히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족구의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탄생한 구기 종목 족구의 재미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유일한 구기 종목 족구. 대한족구협회에 등록된 팀만 1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데요. 특히 군인들과 직장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족구는 정식 스포츠로서 세계적인 수업과 금메달을 건 국제 경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제 웃고 떠들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되게 더 크나큰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되게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순 놀이를 넘어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고유의 구기 종목 족구의 모든 것. 족구에 담긴 과학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족구 교실. 이곳은 국내에 몇 안 되는 실내 족구장으로 족구 경력 17년의 최성욱 코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직접 수업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때 너무 족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장 자리도 맡게 되었었고,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랑 경찰대학교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강사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때 등장하는 두 사람. 이분 누구세요? 오늘 이제 수업 받으러 오신 회원님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운동을 즐기던 두 사람은 다른 특별한 운동을 찾다가 최근에 족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달 차인 초보 족구인 최광수 씨와 1년 차인 방준석 씨. 족구 수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어째 좀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공이랑 족구화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제 족구공하고 족구화만 가지고 계시면 어디서든지 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족구 경기에 필요한 족구화와 족구공. 여기에 과학 원리가 있다는데요. 족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로 공을 차서 넘기는 경기지만, 네트가 없거나 또 땅이 고르지 못하거나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경기에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공인된 족구공과 족구화입니다. 과거 족구공에 비해서 최근 신형 공인 족구공은 공 표면에 도트 패턴, 즉 돌기 패턴이 수놓여 있습니다. 족구 경기는 굉장히 강한 킥력으로 공이 바닥에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마모를 견디는 정도인 내마모도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족구 전용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닿으면 마모되기 쉬운 족구공은 특히 자갈이나 모래에 쉽게 손상돼 공 표면에 돌기를 만들어 손상을 줄이고, 곰으로 바닥을 제작한 족구화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 바닥에 돌기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족구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족구공 대신에 축구공이나 배구공, 또 족구화 대신에 일반 운동화나 축구화를 신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족구를 할 때 공인된 족구화나 족구공을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족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족구를 하면서 축구화를 신거나 배구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족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과거 문헌 속에 족구 경기와 유사한 놀이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피나 마른 풀로 공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인데요. 이를 통해 족구는 1300년 전 삼국시대에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족구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월남 파병을 다녀온 병사들이 현재의 세팍타크로를 배워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1990년 대한족구협회가 창립하면서 전국 대회를 통해 전 국민이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족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시작된 다른 구기 종목과 족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족구를 배구, 축구, 세팍타크로 등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족구가 다른 구기 종목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축구는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고 또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족구는 네트를 넘겨서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되고 신체의 머리와 무릎 아래 발만을 이용해서 공을 터치해야 합니다. 배구와 족구의 공통점은 3번 이내의 공터치로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긴다는 점입니다. 배구는 족구와는 달리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구가 족구보다 네트 높이가 높습니다. 또 배구는 공이 바닥에 닿으면 득점 또는 실점이 되는 반면에 족구는 바운드가 가능합니다. 족구와 가장 닮았다는 스포츠인 세팍타크로는 동남아시아를 가장 대표하는 스포츠로서 말레이시아어로 발로 차다라는 의미인 세팍과 태국어로 공을 의미하는 타크로의 합성어입니다. 족구는 공을 바닥에 한번 튕기거나 직접 때릴 수 있지만 세팍타크로는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게 됩니다. 코트의 크기와 또 공의 사이즈, 또 공의 소재, 선수 인원 등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경기 방식이나 룰 그리고 아시아에서 시작된 구기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족구와 세팍타크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족구. 족구의 경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족구는 한 팀에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 세터, 이제 수비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경기는 총 3세트로 이루어지고 이제 한 세트당 15점을 먼저 선취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되는데요. 두수가 됐을 때는 상한 19점으로 해서 18대 18로 이루어졌을 때 한 점만 따면 이제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족구의 서브 기술에 대해 배워봅시다. 서브가 여러 가지 많게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안전 서브, 그리고 언더 서브, 발등 서브, 안축차기 서브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 서브는 그냥 말 그대로 공을 안전하게 넘기는 서브이고요. 그리고 언더 서브는 이제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공이 낮게 가게끔 밀어주는 서브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등 서브는 축구 선수들이 슈팅하듯이 공을 차 넘기는 서브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안축차기 서브는 이제 족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안축차기, 그 기술을 그대로 서브 형태로 변형해서 차는 서브 형태입니다. 족구에는 다양한 공격 기술도 있습니다. 나이스. 공격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안축차기, 발등차기, 발코차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축차기가 어떤 동작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 안축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타점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다리가 높아질수록 스윙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서 공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높이는 대략 배꼽 높이에서 명치 사이에서 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발의 안쪽 부분을 맞춰서 넘기는 공격 기술이고요. 발등차기는 말 그대로 발등으로 공을 맞춰서 넘기는 기술이고, 마지막은 발코차기는 발끝, 신발의 발끝을 맞춰서 넘기는 공격 기술입니다.
미트를 가지고 족구는 스윙 자세도 중요하다는데요. 연습을 하실 건데 하기 할 때 이렇게 비틀어지는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스윙을 할 때 이 발의 모양이 중요한데 이 접고 공을 차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공을 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게 최대한 발끝을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고정을 한 채로 다리를 들고 스윙 끝날 때까지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더 몸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겨야 돼. 다양한 족구의 기술들, 이 화려한 족구 기술의 핵심은 발이라고 하는데요. 족구는 공을 발로 차서 득점하는 스포츠인 만큼 발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발의 각도에 따라서 공의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향으로 족구공을 치냐에 따라서 경기 플레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의 각도에 따라 공의 추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켜차기 공격은 공의 안쪽 부분을 발 안측이나 발바닥을 이용하고 공의 정중앙을 차면 회전 없이 강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꺾어차기의 경우 공의 바깥 부분을 발로 차게 되는데요. 이런 다채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발만큼 다리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알맞은 발의 부위와 각도를 통해서 족구공을 치더라도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해야지만 효과적인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움직임 중에 외회전과 내회전은 고관절을 기준으로 다리가 바깥쪽, 안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입니다. 또한 회선은 고관절을 기준으로 다리 전체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움직임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스트레칭, 그리고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다리 움직임을 원활히 해야지만 부상 예방도 되고 족구의 기술도 더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와 공격, 스윙까지 다양한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한 연습만이 살 길이겠죠. 족구왕을 꿈꾸며 오늘도 땀 흘려 족구공을 차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적은 인원으로도 실내에서 족구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족구를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족구의 모든 것, 족구의 숨은 과학 원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올가을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전신운동, 족구로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구 온도 상승을 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내용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러니까 IPCC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우선 IPCC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IPCC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평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IPCC에는 총 3개의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워킹그룹 1이 기후변화 과학 분야를 연구를 하고요. 워킹그룹 2가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취약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워킹그룹 3가 기후변화 완화에 대해 연구를 한 다음에 각각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5년에서 7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네. 이 보고서는 UN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네. 전 지구적 이행 점검 자료로도 활용이 될 예정인 아주 신뢰성이 높은 과학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워킹그룹 1이 다루었던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작년 8월에 발표가 됐고요. 워킹그룹 2가 다룬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및 취약성은 올해 2월에 발표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방송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4월에 워킹그룹 3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 세 개의 보고서는 오는 9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총회에서 제6차 모든 종합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입니다. 2014년에 5차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으니까 횟수로는 8년 만이죠. 6차 보고서가 나오는 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6차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기 앞서서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듣기로는 그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된 워킹그룹 3의 이제 요약본을 보면 말이죠. 총 5개 분야로 나뉩니다. 첫째가 소개 및 구성이고요. 둘째가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세 번째가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그 네 번째가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간의 연결고리, 다섯 번째가 대응 강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IPCC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되었던 56차 영상총회에서 이번 보고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그리고 2050년까지는 84%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년 전 발표됐던 5차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대비 40에서 70% 감축돼야 한다고 했던 것보다는 감축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감축 목표가 더 높아진 이유는 뭔가요? 일단 IPCC는 작년 11월에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6차 당사국 총회, 이때 각국이 제출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봐서는 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참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을 합니다. 작년 10월 또 로마에서 열렸던 기후정상회의에서 G20 그 국가들 중에서도 8개 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고요.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7차 당사국 총회로 미루는 등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IPCC가 좀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IPCC는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1.5도 제한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그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 지구 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 양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대부분은 화석연료라든가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고 있고요. 일부는 토지 이용이나 변경, 임업에서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난 10년간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1850년 이래 170년간 배출된 이산화탄소 총량의 17%가 최근에 들어와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PCC는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가난한 나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 지구 평균 배출량보다 4분의 1이나 적을 만큼 불균형이 아주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IPC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발전량 또한 최근 20년 동안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IPCC는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 분야에서는 생산이나 수요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 그다음에 연계된 전력과 함께 도시 자체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건설, 사용, 폐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이런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도입이라든가 해운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 연료, 호수소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건강한 식이요법, 또 냉난방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활용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농업이라든가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존한다든가 산림과 생태계를 보존한다든가 혹은 지속가능한 농축업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정책과 금융 부분에서의 그 동참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IPCC에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금융 분야 또 국제협력들이 얼마나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정책입니다. 기후 변화 완화의 중요한 기후 민관 협력은 기후 관련법이나 전략 혹은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 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행돼야만 하는데 반드시 기술 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1.5도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완화 투자 수준은 현재의 3배에서 4배 정도, 6배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현재는 충분하긴 한데 장애 요소인 자본과 투자 수요 간 불일치가 있고 또 자국 편향주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에서 10% 오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혜택은 있긴 있는데 경제적 취약 그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IPCC는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협력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또 2018년 대비해 온실가스 40%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었죠. 이번 보고서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 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전환해서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관세 같은 그런 국제적인 장벽에도 만나게 될 텐데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날씨 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광암 진단을 내시경이 아닌 소변에서 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 리처드 브라이언 교수팀은 방광암 종양에서 나오는 공통된 DNA 변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소변에서 방광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방법으로 방광암 환자 165명의 소변을 분석한 결과 양성 검출 정도인 민감도는 87.3%, 음성 판별 능력인 특이도는 84.8%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따뜻한 곳에서 감자 수확량이 적은 이유를 규명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감자를 다양한 온도에서 재배하고 생육 시기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고온에서는 감자의 열매 형성을 유도하는 특정 유전자 기능이 떨어져 감자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자 생육 초기에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높이면 감자 수확량이 회복되지만 감자 생육 후기에는 유전자 발현을 높여도 수확량이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휴이노는 유한영행과 메모 패치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 패치는 휴이노가 개발한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의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로 최대 14일까지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합니다. 휴이노는 유한영행과 판매 계약 체결을 통해 시장 안착이 기대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모 패치가 심전도 검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금의 코로나19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출현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의 감소세가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개인의 방역 책임 있는 방역의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